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각 이야기마다 삶의 교훈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에게 숙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게요. 제 목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밤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아들의 키운 참깨나무. 옛날 한 마을에 매우 게으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기만 했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됐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밥도 얻어먹기 힘들어. 더 이상은 못 키운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참깨만 구해주세요.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참깨를 왜 구하려고? 아들은 밭을 만들 생각이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니 기특하게 생각하며 참깨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참깨와 곡괭이를 가지고 깊은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구덩이를 파고 참깨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참깨가 자라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뽑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참깨를 돌보며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또 집을 떠났다가 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톱과 도끼를 주세요. 어머니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걸 왜 필요한데? 참깨 나무를 베려면 톱과 도끼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마을 뒤에 깊은 골짜기로 가보니 참깨가 나무처럼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도끼로 나무를 베고 가지를 톱으로 잘라 참깨를 털었습니다. 그 결과 참깨 100가마가 나왔고 아들은 그 참깨로 기름을 짰습니다. 기름이 항아리 하나에 가득 차자 어느 날 지나가던 쥐가 그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기름에 퐁당 빠진 쥐는 몸이 포동포동 살이 쪘고 아들은 겨우 쥐를 붙잡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한 사람은 큰 돈을 주고 그 쥐를 사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참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미련동이와 야금동이. 옛날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혼자서 바느질과 빨래를 해가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형은 늘 미련해서 미련동이라고 불렸고 동생은 똑똑해서 야금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두 아들은 형편이 어려워 서당에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언젠가 큰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형제는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서당을 자주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배우는 아이들과 비교당하면서 늘 혼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형제는 점점 더 외면당하고 부잣집 아이들은 형제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을 때 형제들은 그들의 뒤를 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떠날까봐 걱정하며 몰래 떠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야금동이는 그들을 쫓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던 중 부잣집 아이들은 한 부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부자는 말을 겨루자며 이기면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호기심에 말을 겨루었지만 모두 부자에게 져서 마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금동이도 그 부자와 말 겨루기를 결심하고 부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자는 금동에게 음식을 주고 3가지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는 모두 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 마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련동이는 형제들이 마부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말렸지만 미련동이는 결국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미련동이는 부자와 마주치고 3가지 수수께끼를 풀며 이겼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오래된 말가죽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였고 미련동이는 풀을 이용해 답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고드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였고 미련동이는 산속 계곡에서 고드름을 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쇠방석을 어떻게 쓸 수 있게 만들지였고 미련동이는 모래를 이용해 방석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자는 미련동이를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미련동이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동생 야금동이가 마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미연동이는 동생을 업고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업고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겐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미연동이는 동생을 업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그는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13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서산에서 수량으로 부임했던 어느 어린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관복도 아주 작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을 본 관리들은 그가 너무 어려서 알지 못할 것이라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원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걷고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원님은 관리들에게 바닷가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리들은 반가워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원님 덕분에 대충 일을 하고 배만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수수밭이 보이자 그곳에서 행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수수를 꺾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당황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왜 수수를 꺾어 오라고 하시나요? 바닷가로 가자는 말씀과는 다르게 왜 갑자기 수수를 꺾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원님은 관리들에게 수수대를 소매 안에 넣어보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황당해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긴 수수를 어떻게 소매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님은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 수수대는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며 명령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원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원님은 관리들에게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관리들은 결국 원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원님은 관리들의 버릇을 고쳤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님은 고을을 지혜롭게 다스려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고마워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깊은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콩을 타작하며 마당에 콩을 쭉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커다란 개가 비실비실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떠돌이 개가 콩을 물어갈까 걱정되었고 도리깨를 휘둘러 개를 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개가 도리깨에 맞고는 축 처지며 쓰러졌습니다. 농부는 개를 잡고 나머지 콩을 타작했습니다. 그의 힘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잡아놓은 큰 개의 가죽을 보고는 그 질감이 유난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가죽을 조심스럽게 벗겨 넓게 펼쳐놓았습니다. 다음 날 한 사람이 농부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놓인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담벼락을 넘고 농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농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호랑이 가죽이 정말 좋네요. 혹시 이 가죽을 저에게 팔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농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이게 호랑이 가죽이라고요. 저는 그저 큰 개 가죽인 줄 알았네요. 그렇다면 값을 얼마나 주실 생각이신가요? 궁금해한 농부는 다시 물었습니다. 상태와 크기를 보니 콩 5가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 더 한 해 농사를 지어도 겨우 2가마 정도 얻을 수 있는 콩을 5가마나 준다고요. 농부는 곧바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 정도로는 안 되죠. 10가마는 줘야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마지못해 10가마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값을 치르고 가죽을 가져갔습니다. 농부는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어마어마해서 신이 났습니다. 그는 한 해 농사로는 얻을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되겠다. 힘들게 콩농사 지을 필요 없이 호랑이나 잡으러 가야겠어. 농부는 결심하고는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 나무를 잘라 도리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떡과 소금도 준비하고 새로 만든 도리깨를 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는 큰 산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그 마을을 찾아가 보니 산골 외딴 집에 사냥꾼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엽총을 들고 몇몇은 큰 덫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총이나 들고 호랑이를 어떻게 잡겠다고? 농부는 속으로 생각하며 도리깨를 눈에 띄지 않게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사냥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침 일찍 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왔다고,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이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그날 밤 농부는 잠들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감춰두었던 도리깨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이 말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했던 골짜기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농부는 큰 바위 속에 커다란 굴을 발견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호랑이 굴이구나. 농부는 부지런히 굴 위로 기어 올라가 돌을 놓고는 떡과 소금을 먹으며 호랑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침에 첫 빛이 떠오르자 굴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농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리깨로 호랑이의 머리를 정확히 쳤습니다. 호랑이는 놀라서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셋째 아들이었고 놀란 그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무언가가 나를 쳤어요. 정말 아파 죽을 뻔했어요. 둘째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호랑이가 머리를 내밀었을 때 농부는 또 한 번 도리깨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둘째 호랑이는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형인 첫째 호랑이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며 도리깨를 더 큰 것으로 바꾸어 더욱 힘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첫째 호랑이가 굴 밖으로 나오자 농부는 마지막으로 힘껏 도리깨를 내리쳐 호랑이의 머리를 쳤습니다. 농부는 도리깨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호랑이가 맞고 나자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에 별들이 떠오를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고통에 견디지 못한 호랑이는 몸을 움츠러들며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어머니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토끼라도 잡아와야 아침이라도 해결할 텐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 호랑이는 혀를 차며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도리깨를 다시 힘껏 내리쳤습니다. 농부의 도리깨에 아버지 호랑이가 크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고 숨을 헐떡이자 농부는 도리깨를 그대로 들고 호랑이의 뱃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호랑이 뱃속은 어두워서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농부는 호랑이의 간을 발견하고 칼을 꺼내 그 부위에서 몇 점을 잘라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맛이 좋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농부는 호랑이 뱃속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찾았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며 뱃속에서 불이 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호랑이 가족들은 급히 약수를 마시러 갔습니다. 농부는 이 기회를 틈타 호랑이 뱃속에서 더욱 기운을 차려 나아갔습니다. 호랑이 뱃속에서 벗어난 농부는 마침내 호랑이의 숨통을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가족들은 모두 바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계산을 하며 그 많은 호랑이를 죽였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아래에서 사냥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사냥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호랑이는 내가 도리깨로 잡은 것이니 나누어 갖자고 하지 마십시오. 사냥꾼들은 농부가 모든 호랑이를 잡은 것을 보고 감탄하며 그에게 자신들의 총과 그물을 내놓았습니다. 농부는 그 후 호랑이 가죽을 팔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호랑이를 잡는 데는 도리깨가 최고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아버지는 깊은 병에 걸려 여러 가지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걱정이 태산이었고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척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너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노인의 말을 따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인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면 두릅나무를 구해 그것을 끓여 먹어야 한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앞산과 뒷산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4월, 5월이 되어야 찾을 수 있는 두릅나무가 한겨울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굳히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꿈에서 두릅나무를 구해 먹으면 아버지가 나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산으로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잘 돌봐주세요. 부인은 아들에게 주먹밥을 싸서 주며 무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보자기를 둘러매고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칼바람이 그의 뺨을 때리고 눈은 발을 빠지게 만들었으며 걷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 사방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숨이 차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 순간 저 멀리에서 불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그에게 다가왔고 아들은 얼떨떨한 채로 그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자 그것은 집채만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들 앞에서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려운 마음에 납작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산 형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해치려는 겁니까? 아니면 도와주려는 것입니까?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산에서 나타나는 큰 호랑이는 산신령의 모습을 바꿔 나타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꿈에 나타난 노인이 바로 이 산신령이라고 생각했고 호랑이가 나타난 이유도 그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호랑이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 대신 긴 꼬리로 자신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자신에게 올라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자자 호랑이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아들은 눈을 뜨고 앉아있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달린 후 호랑이는 아들을 내려놓고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 아래에 사람들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내려가 그곳에 살고 있는 80이 넘은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산속에서 누가 나를 찾아온 거냐?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병이 깊어졌습니다. 꿈에서 산신령이 두릅나무를 먹으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지난 가을 작은 방에 두릅나무가지가 벽을 뚫고 들어왔더니 그 가지에서 두릅이 나왔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러 작은 방으로 갔고 할머니는 두릅이 제법 자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겨울에 두릅순이 올라왔다는 것이나 두릅나무가지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 모두 믿을 수 없네요. 아들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가진 게 없지만 할아버지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은 깊어졌고 아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두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나서자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자자 호랑이는 또다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씩씩하게 몇 번이나 소리를 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두릅을 들고 서둘러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었고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이구, 써다. 얼른 이걸 가지고 가서 진하게 달여주렴. 부인은 두릅을 달여서 따랐고 술잔 정도의 양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걸 아버지께 먹이려 입에 따라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눈을 끔뻑이며 깨어나기 시작했지요. 아, 이거 참 시원하다. 어디 이런 게 있더냐. 한 숟갈만 더 주워 보아라. 아들은 다시 한 숟갈을 따라 들이자 아버지는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아들은 이틀 동안 아버지에게 열심히 달여주었지만 더 이상 달일 두릅이 없어지자 아들은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더 이상 누워만 있지 않고 앉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걷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나들이도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그 후 6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밤 아들은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어느 마을, 어느 산속에서 함정에 빠졌으니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소. 제발 좀 구해주시오. 아들은 깜짝 놀라 깨어났고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아들은 마을 뒤산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에서는 무엇을 하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산짐승 잡으려고요. 오늘 아침부터 대단히 큰 호랑이가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잡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죠. 아들은 급히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거기 있는 호랑이를 잡지 마시오. 그 호랑이는 내 호랑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몇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고 하니 호랑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네요. 한번 지켜보죠.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한 후 함정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님, 어쩌다 여기에 빠지셨습니까? 그리곤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반갑게 아들의 얼굴을 핥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이 호랑이 주인임을 확신하고 그를 도와 호랑이를 함정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며 보답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무사히 자신이 살던 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그 호랑이를 잘 돌보며 여러 해가 지나고 자신도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깨는 어디다 쓸 거예요? 어머니는 답했습니다. 밭을 만들려고 한다는군.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해본 적 없으면서 어떻게 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나 어쨌든 아들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참깨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경이 한 자를 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경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참깨와 곡괭이를 들고 마을 뒤 깊은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이로 구덩이를 크게 파서 참깨를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참깨가 자라기 시작하자 아들은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하루하루 걸음을 옮기며 그 참깨를 돌보았습니다. 그런 후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도 있던 아들은 어느 날 집을 나섰습니다. 반년이 지난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톱과 도끼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유를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깨나무를 자르려면 톱과 도끼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의아해하며 참깨가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럼 같이 가보세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뒤 골짜기로 가보니 정말로 참깨나무가 도끼로 베어야 할 정도로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참깨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도끼로 참깨나무를 베고 가지를 톱으로 자른 후 참깨를 털어냈습니다. 그 결과 참깨가 100가마를 넘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참깨로 기름을 짰고 그 기름은 아주 큰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쥐 한 마리가 그 기름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쥐는 기름에 빠져서 살이 찐 후 미끄러져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뜰채와 그물을 이용해 겨우 쥐를 붙잡고 시장에 가져가서 기름을 먹은 쥐를 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을 보고 몰려들었고 한 사람이 쥐를 사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참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련동이와 야금동이 형제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전에 가난한 형제가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고, 형은 미련해서 미연동이, 동생은 똑똑해서 야금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두 아들은 가난 때문에 서당에 다닐 수는 없었지만 부잣집 아이들이 배운다는 서당에 종종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그들의 글공부를 훔쳐보며 늘 비교당하고 혼이 나곤 했습니다. 결국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자 야금동이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한 부자가 세운 말, 겨루기, 방을 보게 되었고 부자와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자에게서 지고 말 끄는 마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금동이는 기회를 잡아 말 겨루기를 이기고 부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그의 실력 덕분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부자는 금동이가 한 입에 모두 먹자마자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3년 묵은 말 가죽이 고통을 호소하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동이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부자는 두 번째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돌부처가 5월에 귀적이 난다고 소리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금동이는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세 번째 수수께끼를 내었고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올이 풀려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금동이는 세 번째 수수께끼에도 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부잣집 아이들과 함께 말을 끌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련동이는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를 보러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보러 갔지만 결국 마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미련동이는 어머니에게 자기도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워하며 그를 말렸지만 미련동이는 결심을 굳혔고 파리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미련동이는 부자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그에게 콩과 술을 주었습니다. 미련동이가 그것들을 다 먹자 부자는 수수께끼를 다시 던졌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3년 묵은 말가죽에 대한 것이었고 미련동이는 답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귀적이 나는 돌부처에 관한 질문이었고 미련동이는 그 또한 풀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30년 된 쇠방석에 관한 것이었으며 미련동이는 역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부자는 말을 끌고 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미련동이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미련동이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동생 야금이가 말을 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생이 노루에게 업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미련동이는 동생을 업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미련동이는 부자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수수께끼의 이야기는 마을과 관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을 더해주며 결국 어린 원님이 부임해 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원님은 나이가 어리고 몸집도 작아서 관리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어린 원님은 오히려 이방과 후방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수수밭에서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원님이 관리들에게 수수대전이라는 일을 시켰습니다. 관리들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를 몰랐지만 결국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잘 자란 수수는 어른 키를 훨씬 넘는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관리들은 각각 수수 한 움큼을 꺾어 원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원님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이 수수는 잘 익었군요. 다들 꺾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관리들은 예, 수수대전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길이가 좀 길었지만 가벼운 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원님은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그 수수를 관복 소매 안에 넣어보아라. 단 절대 수수를 구부리거나 부러뜨리지 말아야 한다. 관리들은 당황하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원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르려고 했습니다. 관복은 소매가 넓기는 했지만 그 긴 수수를 부러뜨리지 않고 소매 안에 넣는다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시작했지만 어린 원님은 다시 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우스놈들아, 수수대 하나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고 내가 30년을 살아온 걸 너희들 품속에 넣을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원님의 다소 황당한 명령에 관리들은 어쩔 줄 몰랐고 그저 무릎을 꿇고 빌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어린 원님은 관리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고위 관직을 맡은 자들은 고개를 숙일 줄 모르니 갓 대신 항아리를 머리에 쓰고 다니도록 하라. 관리들은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항아리를 머리에 쓰고 다니게 되었고 원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린 원님은 이렇게 해서 관리들의 태도를 바로잡았고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어린 원님 덕분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깊은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동부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콩을 타작하고 있었고 그때 대문 앞에 커다란 개가 비실비실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떠돌이 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개가 콩을 물어갈까봐 걱정하며 도리깨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도리깨를 맞고 축 늘어졌습니다. 농부는 개를 잡아두고 다시 콩을 타작했는데 그 도리깨질로 나온 콩은 2가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농부는 개의 가죽이 유난히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펼쳐놓았습니다. 다음 날 농부의 집 앞을 지나던 사람이 그 가죽을 보고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랑이 가죽은 정말 좋네요. 저 가죽을 팔 수 있을까요?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 가죽이라고요? 그저 큰 개일 줄 알았는데. 그는 가격을 물어봤고 그 사람은 가죽을 팔겠다고 하여 10가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도리깨질로 호랑이를 잡은 덕분에 한 해에 농사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힘들게 농사 짓지 말고 호랑이나 잡으러 나가야겠다. 며 농부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바위 틈에서 나무로 도리깨를 멋지게 만들어 떡과 소금을 한 줌 준비한 뒤 호랑이를 잡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마을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엽총과 큰 덫을 들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들을 보며 내심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리깨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리깨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감추고 다른 사냥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호랑이를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며
그중 몇몇은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행동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사냥꾼들이 잠든 사이 농부는 조용히 일어나 도리깨를 챙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냥꾼들이 말한 대로 큰 호랑이가 나타날 곳으로 가기 위해 골짜기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농부는 큰 바위 아래에서 호랑이의 굴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굴 위로 기어 올라가 도리깨를 놓고 떡을 소금에 찍어 먹으며 호랑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을 무렵 호랑이가 굴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농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호랑이의 머리를 도리깨로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농부는 첫 번째 호랑이가 다시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도리깨를 더 크게 바꾸어 준비했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머리를 내밀자 농부는 힘껏 도리깨를 내려쳤습니다. 호랑이는 또다시 굴로 들어가며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호랑이가 나와 농부에게 도전했습니다. 농부는 다시 도리깨로 호랑이의 머리를 쳤고 호랑이는 다시 굴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호랑이들 중 가장 큰 첫 번째 호랑이가 나왔고 농부는 마지막으로 도리깨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호랑이는 그 강한 타격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굴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호랑이가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어머니가 나와 농부와 맞섰습니다. 농부는 다시 도리깨를 들어 호랑이에게 강하게 타격을 가했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굴로 돌아갔습니다. 농부는 또 한 번 떡과 소금을 먹고 기운을 되찾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호랑이의 아버지가 굴에서 나왔을 때 농부는 다시 한번 도리깨로 그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큰 고통을 느끼며 크게 소리쳤고 결국 농부는 호랑이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호랑이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뜨겁고 어두워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주머니 칼로 호랑이의 간을 썰어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때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쳤고 농부는 그 고통을 느끼며 맛있게 간을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급하게 뛰어가 약수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호랑이 속에서 점점 더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농부는 기분이 좋아져 호랑이 뱃속을 여기저기 마구 잘라먹으며 그로 인해 호랑이는 더욱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약수를 마시고 난 뒤 속이 더욱 아파졌고 그의 가족들을 무자비하게 바위에 내팽개쳤습니다. 농부는 호랑이의 속에서 익숙해져 호랑이의 숨통을 찾아 끊어냈습니다. 그 후 호랑이의 배를 가른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농부는 호랑이의 가족들이 전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며 호랑이들의 크기와 크기마다 콩의 양을 계산하였고 그중 한 가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사냥꾼들이 몰려 올라왔습니다. 사냥꾼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온몸이 붉게 물든 호랑이였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지만 농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다 도리깨로 잡은 것이니 나눠 가지지 마세요. 사냥꾼들은 그 말을 듣고는 농부를 칭찬하며 그동안 가진 것들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농부는 그 후 호랑이 가죽을 팔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리가에는 호랑이를 잡는데 최고의 도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산골 깊은 마을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버지는 병에 걸렸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너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무조건 따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꿈에서 본 노인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릅나무를 구해서 삶아 먹이면 아버지가 나을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꿈에서 깨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겨울에 두릅나무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결심을 굳히고 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며 꿈에 두릅나무를 구하면 아버지가 나을 것이라고 하셨다며 산으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걱정하며 음식을 싸서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칼바람에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먼 곳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며 아들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불빛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들 앞에 길을 막고 서서 아들이 겁에 질려 납작 엎드리자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게 되었고 호랑이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속도에 아들은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달린 후 호랑이는 멈추었고 아들은 그 불빛과 함께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멀리 사라진 호랑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저 아래쪽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더듬거리며 내려가던 아들은 그곳에서 나이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가? 이렇게 깊은 산속에 누가 찾아오다니. 아들은 할아버지께 정중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병이 깊어져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두릅나무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호랑이를 타고 와서 두릅을 구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내가 예전에 두릅나무를 봤었지. 겨울인데도 두릅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어. 한번 보자. 할머니는 작은 방에 가서 두릅나무가 여전히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두릅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두릅을 손에 쥐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할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두릅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던 아들은 그때 앞에 나타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올라타자 호랑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며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은 급히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머리맡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에게 받은 두릅을 다려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마시자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시원하다. 또 한 숟갈만 더 줘봐. 그날 이후로 아들은 며칠간 아버지께 두릅을 계속 다려드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혼자서도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며칠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6년을 더 살고 그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이 꿈에서 호랑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함정에 빠져 있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아들은 꿈에서 깨어나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모였지만 아무도 그 호랑이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제 호랑이입니다. 제 호랑이를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들이 호랑이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그를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함정 속에 있는 호랑이를 구출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 덕분에 호랑이는 원래 살던 산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